지금 많이 생겨났고 지금도 계속 생겨나고 있어요. 물론 그 회사가 건실한지 앞으로 어떨런지는 아무도 모르죠. 진흙 속에 진주가 분명히 있겠죠. 잘 골라야겠죠. 지금 그런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창업을 하시게 되면 좋은 기회를 잡는다는 거. 그리고 앞으로도 내가 장사를 꼭 계속 해야 되는 입장이고 앞으로 내가 나중에라도 장사를 해야 된다. 그렇으면 지금 좋은 경험을 얻을 수 있잖아요. 내가 직원으로 6개월이라는 거랑 사장으로서 6개월이라는 거는 천지 차이입니다. 보는 게 다르고 배우는 게 다르고 경험하는 게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용을 많이 들이지 않고 창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잡으셔서 사장으로 경험을 해보시면 나중에 훨씬 더 본인에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처음부터 돈을 많이 들여서 창업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회비용에서 너무 효율이 떨어지는 거죠. 가성비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창업도 똑같습니다. 가성비 따져서 창업을 하시는데 가성비 따지셔서 돈은 많이 들이지 않되 성능이 우수한 그런 브랜드, 그런 판차를 모아셔서 창업을 하시든 아니면 진짜 권리금 하나도 없는데 안에 집기랑 인테리어가 다 돼 있어. 내가 원하는 인테리어는 아니지만 깔끔해. 여보세요? 내가 장사하면 괜찮을 것 같아. 그러면 그런 데를 골라서 여보세요? 가성비를 따져서 털기도 쉬워요. 장사가 잘 안 됐어요. 망했어요. 비용 많이 안 들어갔잖아요. 좋은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하고 그냥 무음으로 해놓고 전화기 끊었어. 냉장고 집기에서 잘 다녀와. 이따 보자. 그러니까 털기도 굉장히 쉽습니다. 사랑해, 태연아. 창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점점 더 다가오고 있다는 거. 그거 명심하셔야 돼요. 창업하면 다 망할 거라는 생각. 그러면 지금 창업을 누가 하겠어요? 아무도 창업 안 하는데 창업을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무조건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유지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런 좋은 기회들을 잡아서 조금만 발품을 팔고 조금만 노력하면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저가 프랜차이즈 이석을 바라야겠지만 저가 프랜차이즈도 굉장히 많죠. 창업 비용이 많이 들지 않아요. 지금 저한테 다시 창업을 하라고 하면 무권리로 나와 있는 시설이 다 되어 있고 인테리어는 어느 정도 기본이 되어 있는 그런 곳을 한번 찾아보고 다른 데보다 새 건물에 새로 인테리어 싹 다 해서 집기도 새 걸로 다 넣어서 그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제가 돈도 많이 없어요. 투자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지금은 없습니다. 이미 기회가 왔는데 왜 제가 그 기회를 차버리고 더 많은 비용을 들여서 창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지금 창업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월세, 원리 인테리어, 원리 시설, 그다음에 저가 프랜차이즈 4가지 꼭 명심하시고 창업 준비하실 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장사 불화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사람 목소리가 따뜻한 대화가 시원한 라디오 그리운 날이 있다. 요즘 기억이 어렵죠? 회사에 쉬는 게 더웠습니다. 우리 사는 세계를 처음 봤을 때 그때 보통 경기 하나는 건 참 힘들었습니다.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저희 너무 좀 많이 나왔죠. 그걸 그렇게 굳이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96년 3월 7일 또 돌대국에서 선수를 처음으로 하는데 그게 매주의 첫 승이었어요. 정말 눈물이 다 가려먹는데 지금. 안녕하세요. 장상훈 프로입니다. 오늘은 연도별로 후보 진 먹거리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해요. 제 주관적인 내용이기도 하고 사는 지역과 나이, 성별에 따라서 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특별한 교훈보다는 재미 플러스 작은 인사이트 정도로만 생각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선 2013년도는 빙수가 대세였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설땡이 2013년도에 매출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어요. 그 이후로 연간 200억 이상의 매출을 올리면서 13년도에는 가맹점이 전국에 33개 정도밖에 안 됐거든요. 14년도에 500개까지 늘어났습니다. 뭐 1년 사이에 몇 개나 늘어난 거죠? 엄청 많이 폭발적인 성장을 했었어요. 그 뒤로는 우후죽순으로 그 카피 브랜드가 많이 나왔습니다. 뭐 정식으로 정보 공개서를 등록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그런 브랜드들도 있었던 반면에 아예 정보 공개서 없이 그냥 아름아름 시작한 그런 브랜드들도 엄청나게 많았어요. 지금은 거의 다 많이 사라졌죠. 뭐 제대로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는 그런 빙수 브랜드들만 몇 개 지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빙수라는 게 사실 그렇게 만들기가 까다로운 디저트가 아니다 보니까 빙수가 한번 유행하고 나서 커피 전문점에서 빙수를 취급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기존의 빙수 전문 브랜드들의 어떤 가맹점도 많이 늘어나지 않는
2014년도는 벌집 아이스크림을 꼽아봤습니다. 2013년도에 빙수가 엄청나게 뜨고 나서 그때부터 이미 다음 해 여름 아이템을 사업가들이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어요. 여름에 아무래도 먹거리 아이템을 창업하기가 굉장히 쉬운 구조다 보니까요. 그리고 빙수로 굉장히 성공한 케이스가 있다 보니까 95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벌집 아이스크림은 아마 한 번씩은 다 드셔보셨을 거예요. 아이스크림 위에 벌집이랑 벌꿀을 올려 먹는 그런 거였는데 아이스크림도 유기농, 벌집도 천연 이러면서 굉장히 폭발적인 호응을 얻었죠. 값은 기존의 아이스크림보다 조금 더 비쌌어요. 조금 많이 비쌌나? 어쨌든 기존 아이스크림보다는 가격대가 좀 나갔는데 그래도 이게 디저트임에도 불구하고 몸에 좋다는 그런 얘기들이 이제 퍼지면서 사람들이 많이 사 먹기 시작했죠. 벌집 아이스크림이라는 게 사실 대명사로 통했거든요. 그런데 이걸 처음으로 만든 브랜드가 바로 소프트땡입니다. 소프트땡에서 이걸 만들고 나서 다른 미투 브랜드들이 엄청 많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그때 당시에 미투 브랜드가 생기면서 이 소프트땡이랑 법적 공방도 하고 뭐 재판까지 가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있었는데 어쨌든 정직한 후발주자들보다는 짝퉁, 미투 브랜드, 카피 브랜드들이 많이 난립해서 문제가 됐었던 그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먹거리 엑스파일에서 벌집 성분에 파라핀이 들어있다 뭐 이런 보도가 되면서 거의 전멸하다시피 했었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된 내용이라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천연 벌집에는 파라핀 성분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보도가 나가고 나니까 사람들이 발길을 또 끄는 거죠. 소프트땡은 그 뒤로도 가맹 사업을 계속 했었습니다. 지금도 살아있고요. 여타 카피 브랜드들은 거의 문을 닫았다고 보면 되죠. 거의 한 80% 정도는 거의 다 문을 다 닫고 가맹 본사도 없어졌습니다. 그때 당시에 창업한 사람들의 돈만 먹고 튄 거죠. 그게 바로 먹튀인 거죠. 2015년도는 스몰비어예요. 스몰비어는 사실 졌다고 하기에는 아직 애매한 부분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아직까지 운영을 하고 계시니까요. 2015년도쯤에 너무 갑작스럽게 우리 곁에 다가왔어요. 그래서 창업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도 술집 창업은 스몰비어다 뭐 이런 게 확산이 되면서 엄청나게 갑자기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었죠. 봉땡비어가 사실 이 스몰비어의 원조인데 프랜차이즈 시장에서는 이 원조라는 단어가 사실 무색합니다. 어쨌든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원조가 되는 게 프랜차이즈 시장이거든요. 봉땡비어를 시작해서 뭐 옛날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엄마, 이모, 옆집 아저씨 이름까지 다 등장하면서 그렇게 스몰비어의 어떤 전성시대를 맞이했었죠. 동네 어귀진들까지 이런 스몰비어가 입점을 하면서 여름 밤이면 밤마다 맥주 파티가 벌어졌었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는 여름 내내 그렇게 매일 밤마다 맥주를 마셨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많은 브랜드들이 갑자기 난립을 하고 창업자들도 스몰비어만 오픈을 하다 보니까 같은 브랜드끼리 그리고 같은 스몰비어들끼리 경쟁을 하게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하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겨울 비성수기를 버티지 못한 그런 단점도 확연히 드러났었고요. 물론 가장 큰 문제는 경기 탓이겠죠. 그렇게 여러 가맹본사가 매년 몇 억씩 적자를 보면서 운영을 해나가다가 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기존에 있던 가맹점들은 뭐 개인점으로 바꾸기도 하고 다른 스몰비어로 넘어가기도 하고 그냥 문을 닫은 가게가 거의 뭐 더 많다고 보면 되죠. 그 많은 동네 스몰비어들이 하나씩 다 자취를 감추기 시작했어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너무 비슷한 컨셉의 인테리어, 그 다음에 안주, 분위기 이런 것들 때문에 소비자들도 약간 등을 돌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2016년도는 저가 주스예요. 저는 요즘 유행하는 대만 버블티랑 이 저가 주스가 좀 비슷한 맥락을 띄우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가 주스가 처음에는 굉장히 신박했어요. 일단은 그 어마어마한 커피 시장을 대체할 음료였고 커피보다는 건강에 좋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거든요. 더군다나 가격도 말 그대로 저가였어요. 저가 주스. 그러니까 이거는 괜찮은 아이템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런데 제가 저가 주스랑 지금 핫하게 매출을 올리고 있는 대만 버블티랑 비슷한 맥락이다라고 생각을 느꼈냐 하면 이 저가 주스 시장이 대만 버블티의 어떤 시작과 좀 비슷했거든요. 봄 즈음에 오픈해서 여름에 반짝했다가 겨울에는 장사가 돼서 문을 닫는 그런 저가 주스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저가주 수처럼 폭발적인 성장을 이뤄내고 있지 못하지만 아마 대만 버블티 시장도 이 저가주수와 비슷한 길을 걷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가주수가 식품 첨가물 논란이랑 그 다음에 겨울철에 잘 버티지 못하는 부분, 비성수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사그러들었는데 또다시 음료 시장에 대만 버블티 열풍이 불면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고 있죠. 뭐 이것도 한 2, 3년 있어봐야 알겠지만 좀 궁금해지긴 해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갈지 말이죠. 마지막 2017년은 대만 카스테라입니다. 대만 카스테라. 사실 이 이야기는 얼마 전까지도 보도가 됐었고 책이나 영화, 뉴스, 신문에서 많이 인용된 우리나라 희대의 반짝 먹거리 아이템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유명한 사건이죠. 그래서 길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건 정보 전달의 매체가 TV에 좀 많이 집중되어 있던 시절이었다는 거예요. 물론 그때 당시도 유튜브나 뭐 다른 개인 방송들이 많았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진 않았었거든요. 선의의 피해자가 많이 생겼었죠 그때. 물론 TV 방송이 잘못됐다라고 단정짓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일부의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더 많이 생겨났다는 게 제 생각이고 저는 직접 옆에서 본 사람으로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대만 카스테라라는 그 창업 아이템이 굉장히 쉬운 레시피와 누구나가 다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경쟁 심화가 되리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많은 전문가들이 그런 식으로 예지를 했었는데 그 전에 그런 방송이 나오면서 문제가 불거진 거죠. 자, 오늘 이렇게 뜨거진 먹거리 창업 아이템에 대해서 되짚어보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제 막 뜨는 아이템에 투자해서 발빠르게 치고 빠져야겠다? 아니면 얼마 못 갈 아이템이니까 좀 더 지켜보자? 혹은 유행 타는 아이템보다는 반짝이진 않더라도 좀 더 오래 갈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야겠다? 전 딱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떤 아이템이든지 관심이 많이 높아지면 덩달아 비슷한 브랜드가 생기기 마련이에요. 그리고 이게 또 카피 논란으로 이어지고 말이죠. 한 집 걸로 한 집씩 있는 매장에 사람들이 약간 실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유행은 막을 내렸다는 거죠. 매장문을 담는 자영업자들이 많이 생겨난 그런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1, 2년만 장사하려고 가게를 오픈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신중하셨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이야기를 오늘 하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길게 말씀드린 부분은 어쨌든 죄송하고요. 조금이라도 얘기를 돋고 싶고 그리고 너무 빨리 지나가는 유행 아이템을 줬다 보면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메시지만이라도 잘 전달하고 싶어서 만든 영상이니까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장사하고 프로였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인지 아니면 장사를 잘하는 가게인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안녕하세요. 장사공프로입니다. 우리는 책이나 어떤 글을 읽다 보면 전체적인 맥락에서 뿐만 아니라 한 문장, 한 구절, 한 단락에서 느낌이 팍 오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책의 전체 맥락은 책을 다 읽지 않았더라도 리뷰 영상들을 보게 되면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책 속에 들어있는 한 문장,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고 깨우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오늘은 제가 어느 한 책을 읽으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와 장사를 잘하는 가게에 대한 차이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짧게 찍어봤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 읽은 책이었고 제독은 하지 않았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꽉 박혀있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혹시라도 제목을 보시고 말장난이라고 생각이 드신다면 지금 이 영상을 끄시거나 아니면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손님이 많고 돈도 잘 버는 그런 가게겠죠. 그럼 장사 잘하는 가게는 어떨까요? 역시 손님도 많고 돈도 잘 벌까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장사가 잘 된다는 건 말 그대로 손님이 많고 돈도 잘 번다는 건데 장사를 잘하는 가게는 장사만 잘했다 뿐이지 손님이 많거나 돈을 많이 버는 그런 가게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두 가게는 확실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실력과 운인데요. 장사가 잘 되는 가게 사장님은 본인의 노력으로 장사가 잘 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잘 맞아떨어져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거듭날 수 있다는
번째 가게를 오픈하면서 내리막길을 걷게 되는 거죠. 반대로 장사를 잘하는 가게는 비록 손님은 그렇게 많지 않고 돈도 잘 못 벌지만 갈수록 아주 조금이라도 나아지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단기간에 포기를 해버리거나 장사에 대해서 아예 마음을 접어버린다면 본인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할 수가 없어요. 첫 번째 가게에서 평타를 쳤다면 두 번째, 세 번째 가게에서는 성공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이 장사를 잘하는 가게입니다. 장사를 잘해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로 만들 수 있기 때문이죠. 거기다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의 조건을 조금만 갖춘다면 그 시너지 효과는 엄청난 수준으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문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들 하죠. 특히나 이 요식업 쪽에서는 상당히 통용되고 있는 한자 성어예요. 저도 일부 동의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온때가 맞아서 장사가 잘 되는 가게가 분명히 있으니까요. 아니 좀 많이 있어요. 사실 만약 그 가게가 장사가 잘 되는 가게에 속한다면 분석을 해야 됩니다. 분석이 꼭 필요해요. 어떤 이유에서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면밀히. 이유는 롱런을 하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가게를 준비하는 자세이기도 하고요. 그냥 흘러가는 대로 지금 장사가 잘 되니까 계속 잘 되겠지, 그리고 다음 가게도 잘 되겠지 라고 생각하는 건 시한부 인생이나 다름없습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파악을 잘 하지 못하면 그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미처 손쓸 겨를도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운이 좋아서 장사가 잘 된다고 생각이 들면 왜 장사가 잘 되는지 그때부터 파악을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런데 꼭 그 파악은 하셔야 돼요. 그저 2호점, 3호점을 내거나 아니면 직원들로만 돌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건 나중에 일이니까요. 장사를 잘하는 가게는 꾸준함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리고 조바심도 내려놓을 필요가 있고요. 그럼 그걸 어떻게 하냐라는 것인데 재방문 고객률을 보면 약간 파악이 가능해요. 여기서 재방문 고객률이라 함은 한 번 온 손님이 계속 오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한 번 온 손님이 두 번째 오고 두 번째 올 때 데리고 온 손님이 다음에 또 다시 다른 일행을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단골들이 사슬처럼 엮여있는 그런 재방문율을 말하는 거예요. 단 한 손님만 주구장창 단골이 된다고 해서 그 가게가 장사를 잘하는 가게란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별로인 가게라도 단골 손님 꼭 있기 마련이거든요. 일행에 일행 이런 식으로 연결고리가 계속 이어지는 가게라면 장사를 잘하는 가게의 분류로 어느 정도 분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런 가게들은 나중에 빛을 발하거나 매출의 기복이 상당히 적은 편이에요. 그리고 다음에 다시 가게를 차리더라도 성공할 가능성이 전자보다는 훨씬 더 높습니다. 그럼 장사를 잘하는 것과 장사가 잘 되는 것, 그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짧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쉽게 비유해서 이야기하자면 프랜차이즈와 개인점 이 두 가지로 나뉘면 될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는 장사가 잘 되는 가게, 개인점은 장사를 잘 하는 가게로 말이죠. 단지 비유일 뿐이니까 태클을 거시면 저는 그 태클을 받고 넘어지고 그냥 그러고 말겠습니다. 프랜차이즈는 장사가 잘 되게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건데 장사를 잘 못하는 사람이라도 어느 정도 평타를 칠 수 있게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기회를 넋 놓고 그냥 지켜보고 있다거나 장사가 잘 돼야 할 텐데 라고 본사만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으면 롱런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일단 기본을 갖추고 시작을 하는 거면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봐야 됩니다. 개인점에 비해서 그만큼 시간적인, 정신적인 여유가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사를 잘 할 수 있도록 본인을 꾸준히 갈고 닦을 필요가 있어요. 반대로 개인점은 준비할 때부터 프랜차이즈보다 훨씬 더 본인 자체가 철저해집니다. 서포팅 해주는 사람들이 없다 보니까 몸으로 부딪히는 거죠. 그게 내공이 쌓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오픈을 하고 나서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철저히 준비를 해서 오픈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오픈 이후에 생기는 시련들은 이루 다 말로 못합니다.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죠. 그런데 장사를 잘하는 가게를 제가 개인점에 비유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내 자신만 믿고 가야 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내공이 계속 쌓이게 됩니다. 그 내공이 바로 장사를 잘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데 일조를 하는 거고요. 오픈 준비부터 운영까지 쭉 내공을 쌓은 사람들은 매출이 좀 안 나와도 본인이 만든 음식, 본인이 관여한 인테리어, 본인이 산 주방 집기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책임감,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단골들의 연결고리를 상대적으로 만들기 쉬워요. 탓할 데가 없기 때문이죠. 본사에서 내려오는 레시피가
음식의 마진이 얼마인데 내가 이걸 주고 나면 남나? 하는 이런 생각들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늘 오는 택배기사 아저씨, 당연히 내 돈 주고 배달을 받는 거지만 더울 때는 음료수 한 캔, 추울 땐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건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파트 정비를 도와주시는 경비원 아저씨, 가게에 술을 매일 가져다 주시는 주류회사 직원, 내가 장보지 않아도 냉장고에 재료를 척척 넣어주는 식자재 배송기사 아저씨, 우리 주변에는 내가 당연히 돈을 주고 받는 서비스들이 참 많죠. 이런 분들에게 작은 고마움의 표시는 씨앗이 큰 나무가 되어서 열매를 맺듯이 굉장히 보람된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적인 매출 상승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열매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한층 더 활기찬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내 마음의 열매를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로 인한 시너지는 사실 엄청난 거죠. 두 번째는 매출 잘한지. 장사를 하다 보면 직장인들보다 돈을 많이 벌 때가 있어요. 성수기, 비성수기로 나뉘는 업종 더더욱 그렇죠. 직장을 다니다가 주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장사를 시작하게 된 사람들은 내가 이렇게 장사를 잘하고 있다, 나는 얼마를 벌고 있다, 이런 거를 주변 사람들한테 알리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은 탓도 있겠죠. 주변에 이렇게 입대하는 사람들 때문에 멀쩡한 직장 다니지 왜 돈 투자해서 장사를 했냐, 이런 소리 많이 들은 거겠죠. 그런데 장사라는 건 매출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번다고 주변에 얘기를 해놓으면, 아니면 조금이라도 주변 사람들에게, 몇몇 분들에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내 주변의 사람들 모두가 다 내가 한 달에 1,000만 원을 계속 벌고 있는 줄 알아요. 실제 계산해보면 그 이하가 될 수도 있고, 손익계산이 정확하지 않아서 얼추 어림잡아서 조금 높게 부른다는 게 1,000만 원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은 내가 1,000만 원 아니면 그 이상을 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올해 이번 달에는 1,000만 원을 벌었지만 내년에 같은 달에 또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라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이렇게 돈 잘 버는 티를 내고 나면, 아, 쟤는 한 달에 1,000만 원을 버는 돈 잘 버는 놈이야 라고 하면서 주변에 시기와 질투를 하는 사람이 분명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밥값이며 술값, 또 돈을 융통할 때가 되면 꼭 비꼬면서 얘기를 하게 되죠.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서 그것도 못 사냐?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면서 그것도 못 빌려주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이죠. 너무 찌그러져 있는 것도 분명 문제가 있겠지만, 이런 것들은 적당히라는 단어가 꼭 필요합니다. 세 번째는 근무 시간에 대한 강박관념입니다. 보통은 식당이나 일반 장사가 직장 생활보다는 노동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고 보통 생각을 하죠. 정해진 시간에만 근무를 하는 직장 생활은 간혹 야근이나 특근이 있을 수는 있지만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고 미리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장사는 그렇지 않죠. 내가 운영하는 가게다 보니까 조금 더 문을 일찍 열거나 아니면 조금 더 문을 늦게 닫으면 확실히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장사는 중노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누가 시키진 않았지만 내 자신 스스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어버린 게 장사니까. 그런데 이런 강박관념을 조금만 버리게 되면 삶의 질은 올라가고 매출의 안정화를 찾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시스템이라는 게 있다고 가정을 하면 말이죠. 이 시스템이 없으면 가게에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되고, 그래야만 본인 자신의 불안감이 많이 해소가 돼요.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면 거기에 적응을 하게 되고, 더 이상 근무 시간을 줄일 수 없고 하루에 12시간, 그리고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렇게 장사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냥 당연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강박관념은 빨리 버리셔야 됩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기까지 하루에 12시간, 13시간 일할 수 있죠. 그렇게 일할 수밖에 없고요. 준비 과정이니까. 하지만 준비 과정을 거쳐서 실행을 해보고 또 고치고 실행하고 고치고 하다 보면 이런 강박관념을 완전히 버릴 수 있게 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질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네 번째는 낙담하는 내 자신. 가게는 언제 어디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질 수도 있고 하수구가 막히는 경우도 있어요. 덕트가 고장이 나서 환풍이 안 될 수도 있고 화장실 변기가 만취기에 의해서 완전히 산산조각 날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마다 낙담을 많이 하고 기운이 쭉 빠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는데, 아마 이미 적응이 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바로 낙담을 버렸기 때문이죠. 사실 이 낙담이라는 건
버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니죠. 사람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부분은 꼭 적응을 하셔야 됩니다. 처음에는 손님이 오마이트 한글 보면 보자마자 헛구역질이 나고 눈에 눈물이 보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낙담하는 내 자신이 아예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위생장갑을 끼고 그 오바이트를 이렇게 걷어내고 있어요. 회사는 직장 상사나 동료들에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장사는 혼자서 모든 걸 다 해야 됩니다. 갑자기 에어컨이 고장나면 뭐 여기저기 또 살펴보고 AS 기사를 불러야 되겠고, 또 주류 냉장고가 또 이상이 있으면 주류사에 전화해서 뭐 교환해달라고 그렇게 전화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 문제들이 계속 발생할 때마다 이 낙담을 하게 되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요. 그냥 적응을 해버리고 순서대로 일을 진행을 하면 됩니다. 또 지랄이야, 또 고장이야, 이런 거보다는 좋은 경험이 되겠어,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다가 전화하면 되겠다, 아니면 내가 직접 고쳐봐야겠다,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지막 5번째는 제일 중요한 건데요, 바로 낮은 자존감입니다. 아직도 장사를 장사꾼으로 비하하거나 아니면 이 장사꾼이라는 말의 뜻을 모른 채 나는 장사꾼입니다 라고 본인 자신을 낮추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장사꾼은 장사치와 같은 말입니다. 요즘에야 장사꾼이라는 단어가 이런 맥락으로 통용되고 있진 않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장사라는